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월드컵을 본 중국인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죠.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아니 월드컵 보고 나니까 얘네들은 마스크도 다 벗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네. 왜 우리만 이렇게 방역해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일단 국민들이 성나는 이 수준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월드컵이 더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쟤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해? 이게 맞는 거야? 나 못 견디겠어. 그러면서 얘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방역하면서 돈 풀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정책을 쓰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나면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죠. 중국이 저렇게 방역을 다시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수가 들어 올려져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못 있을 거고 우리도 2월에 확진자 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좋아졌었으니까 이런 과정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야전사령관 이선엽 부장님 모시고 네. 또 한번 지금의 상황 체크 좀 해보고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지금 뭘 좀 봐야 됩니까? 물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릴까 예. 하고 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아니면 한국, 그다음에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까지 지금 우리한테 명확하게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예. 하죠. 네.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실까요? 예.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었고 거기서 어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6번 인상해서 3.25%. 그런데 현재 금리를 0.25%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아기 걸음마처럼 천천히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올린 이유를 보세요. 자금경색 우려에. 자금경색 우려에. 물가가 잡혀서도 아니고 자금경색 우려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금융안정입니다. 네. 물가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금융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안정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우려가 돼서 한국은행도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단순히 우리 국가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네. 미국 통화정책의 강도가 약화될 거란 기대감도 깔렸다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예, 감도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은행은 이날 경기 하강 위험을 반영해. 자, 이제 물가가 아니라 금융안정, 경기가 더 문제다. 이걸 반영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미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건 이제는 물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하강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금융 안정이 더 무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금융 불안이 되게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를 반영을 해서 한국은행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1.7%까지 내렸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내년에 2.5%일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한은이 지속적으로 내려서 1%대 후반까지 내렸다. 이건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성장률이죠. 굉장히 안 좋은 성장률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물가도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한국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한국은행은 경제도 안 좋아지지만 금융 안정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땐 한국은행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창용 총재께서 계시죠. 키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이분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마 금감원 부원장인가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융위 부위원장. 예, 금융위 부원장이셨죠. 이분 정책 쓰시는 거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네. 라고 했었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께서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하는 총재께서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한국은행이 물론 믿을 수는 없죠. 예, 하나는 정부의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통화 정책은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싫어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나도 중단을 할 수 있다. 약간의 폭의 차이가 있겠지만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도 한국은행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게 시점도 언제고 최종 금리도 얼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우리 언제까지 금리 올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이 총재는 내년 2월 3.5% 수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수 있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3.5%입니다. 야, 그럼 물가는 어떻게? 이창용 총재께서 분명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고 바꿔 얘기해서 물가 하락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여러분들 초점도 지금부터는 물가에 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다라고 중앙은행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에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가가 내려온다고 좋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면이 결국 경기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2월이면 내년 2월이면 끝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내년 2월이 끝이야. 그리고 그것도 얼마까지야? 최종 금리 수준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통상적으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앞으로 경기 지표 보고하겠다. 물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게 그동안의 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였는데 그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내가 언제까지 금리 올릴게. 그다음에 금리 올리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야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거고 그 금리 인상 폭이 제한적이라면 이제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3.5면 이제 끝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실세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은 댓글들이 나와주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채권을 샀을 때 유리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을 사면 돈을 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하는 총재께서 대놓고 힌트를 이렇게 줬죠. 내년에 최종 금리를 3.25,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죠. 이걸로 보는 분이 1명. 그다음에 3.5%로 보는 분이 3명. 쉽게 얘기해서 3.5 이상으로 안 보는 분이 4명이나 되는 거죠. 6분 중에 4분이죠.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네. 예, 그렇죠. 6분 중에서 4명이 3.5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한국은행이 많이 올려도 앞으로 올려봐야 한 번이다. 그것도 내년 2월이면 끝난다. 자, 이게 물가가 와 잡혀서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물가도 많이 내려올 거지만 경기 하방 위험도 있고 동시에 금융 불안정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단기 자금 시장과 관련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 부분도 자, 우리는 내년에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ABCP라든가 PF라든가 많은 불안감들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언했다라는 것. 요거는 그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신뢰가 쌓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앞으로 돌아가서 자,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런 한은이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던 한은이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한 번 정도가 끝이고 그것도 내년 2월이면 끝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연준도 금리 인상을 잘해봐야 한두 번이야. 그리고 내년 초면 끝나란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은행이 추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최종금리하고 시점을 구체화했다는 얘기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보통 안 합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은 야, 물가도 안 잡혔는데 왜 갑자기 내년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물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금리도 여기고 시점도 여기야라고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기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연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준도 내년 초면 끝이고 이번에 12월 그리고 내년에 2월이면 끝이야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따라서 현재 연준의 최종 금리는 4.75 정도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때로는 내년 2월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가 0.75%인데 여기서 굉장히 더 벌어지면 우리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연준도 그럴 것이다라고 암묵적인 어떤 서로 합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앙은행은 절대로 이렇게 최종금리를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시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대놓고 했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보죠. 연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여러분들 보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의록에서 네.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를 첫 언급을 했다고 하죠. 자, 보세요. FOMC에서 의사록은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그냥 우리 표현을 합시다. 대다수가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곧 적절해질 거로 판단했다.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현재 금리를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왜일까요? 이미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다. 지금도 너무 올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너무 올렸다.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이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연준이 경기 침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연준이 무서웠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훼손시키겠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물가가 우선인 거지 경기가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의사록의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는 경기가 더 중요하게 가고 있다라고 첫 번째 공식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더 간 겁니다. 네. 이 함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다란 얘기는 아까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연준 곧 끝나가네. 더 못하겠네. 라고 하신 거 아니고 내년 2월이면 끝이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하는데 이 얘기도 공식적으로 했죠. 일부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금융 시스템 내 불안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시장이 작살날 수 있어, 끝장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하고 있다. 바꿔 얘기해서 결국에 그렇게 강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 물가가 이런데 강하게 왜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연준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부터는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한테 경고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초점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인데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물가를 걱정하고 있고 금리 언제 올려 이러고 계시지만 내년 초만 되면 이 생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연준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선언하기를 금리는 더 안 올릴 수 있지만 빠르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죠. 네. 고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왜 금리를 안 내려? 라는 게 내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는 계속 얘기하겠지. 그렇죠. 예. 야, 언제 내릴 거야? 이렇게 안 좋은데 아직도 안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물가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우리한테 이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만 네. 메시지를 보낼 때 대놓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안 꺾일까 봐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만 보고도 이게 어떤 문구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경기 침체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동시에 금융시장 불안정이 어떻게 진정이 될 거냐 여부에 가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물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진 이유들을 보면 보세요. 물가도 맞죠. 우크라이나 침공 요거 분명히 맞죠. 그다음에 중국 내 봉쇄 역풍 분명히 안 좋은 거 맞죠. 하나가 더 있어요. 긴축적 금융시장 여건 자기들이 금리 올린 게 경기 부담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약화했다고 봤다.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도 있었지만 내가 있었던 긴축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대놓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경기 침체도 공식적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동시에 금융시장 불안정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긴축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긴축을 늦출 거다. 이걸 하느니 알고 이제 끝났구나. 보이는구나. 내년 한 번이면 끝나겠네. 이번에 0.5 정도 하고 내년에 잘하면 0.25면 더 이상 못하겠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주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각국 통화 정책을 역추적해 보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달 미국 내달 0.5%만 올릴 뜻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보폭을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높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을 고려했다. 여기서 더 올리면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1% 올리던 카나다도 보폭 줄여, 노르웨이도 인상. 왜 그럴까? 한번 데이터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잠깐 요거부터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모기지 금리 한번 보시죠.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한번 보실까요? 미국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거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더 심화가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금융 위기가 오는 거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가 금리 상승에 직면한 모기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직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 국가는 대부분의 변동금리가 1년은 고정이었다가 2년 뒤부터 변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올해 돈을 빌렸어요. 네. 오늘 돈을 빌리면 올해는 뭐 고정금리 몇 프로, 근데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60%, 50%가 다 넘죠. 이 국가들 대부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우리가 알고는 변동금리 비율이 높고 따라서 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했을 경우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정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금융 위기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거의 없네요. 네, 미국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는 국채가 문제인 거지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변동 고정금리로 돼 있어. 왜 고정금리로 돼 있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정금리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위기가 아니라 요들 국가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조만간 한 번 정도면 모든 국가가 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미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연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연준 혼자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 연준도 그렇게 올리면 그게 금융 불안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근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 사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던졌었던 금융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나 더 이상 금리 못 올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우리 한 번이면 끝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달려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죠. 이랬을 경우 그 역풍이 이들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풍이 동시에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라는 게 현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걸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 연준이 얘기했던 금융 불안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안전해가 아니라 이들 국가가 죽으면 얘들이 가지고 미국 국채 다 던질 거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중단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중단의 명분이 이미 물가가 명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미 많이 꺾이고 있고 훨씬 더 많이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달러는 더 약세로 가겠죠. 그렇죠? 지난번 제가 나와서 아마 최초로 달러도 고점 찍었습니다. 미국 국채도 고점 찍었습니다라고 공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우려도 하셨었지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알려주는 이 함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 전략입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거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국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했고 보셨던 것처럼 방역 정책을 굉장히 크게 완화를 했죠. 20가지 이상을 완화를 하고 부동산 대책도 내서 모양새가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랬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이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전 같으면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중국 인민들이 지금은 방역에 대해서 이 반발에 대한 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도 중국 안에서 이를 보면 방역이 참 원활치 않구나. 이전에는 저렇게 방역을 하면 인민들이 불만이 있어 따랐는데 이제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월드컵을 본 중국인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죠. 자, 중국과 카타르는 같은 행성이 있는 게 맞냐? 홍콩 등 다른 세계 지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월드컵을 자유롭게 즐기는데 왜 중국은 우리를 엄격해야지?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아니 월드컵 보고 나니까 얘네들은 마스크도 다 벗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네. 왜 우리만 이렇게 방역해라는 불만들이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죠. 굉장히 우선은 일단은 방역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당국이 통제 어렵다라고 이례적으로 일단 인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정책을 일단은 걷어들인다 얘기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역 완화 정책 20개 정치로 했던 위드 코로나 실험은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중지할 거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죠. 왜 딜레마에 빠졌느냐? 일단 국민들이 성나는 이 수준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월드컵이 더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야, 쟤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해? 이게 맞는 거야? 나 못 견디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얘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방역하면서 돈 풀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방역을 풀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경기 부양이 먹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정책을 쓰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나면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 하다가 잠깐 무서워서 중단을 했는데 현 상황에서 잠정적인 중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중단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일 좋은 뉴스는 독일과 미국 백신을 맞는 게 제일 좋은 뉴스가 되겠죠. 중국이 그렇죠? 예. 중국이 네.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지금은 최상이지 않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위드 코로나 공식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중국 대륙인데 현재 이거 몇만 가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13억에서 여러분들 3만이면 우리에게 한 몇백 명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결국 이게 나와야 위드 코로나가 되죠. 한 번은 크게 겪어야 돼요. 중국도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이 방법으로는 못 갑니다. 결국 한 번은 크게 겪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한 번 크게 겪을 때 사망자가 줄면 되겠죠. 사망자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사실 백신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결국엔 mRNA 백신을 맞으면서 결국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 경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를 계속 봉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푸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푸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똑같죠 뭐. 백신 맞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인지 한번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백신을 받아들이게 한다거나 네. 또는 독일이 있는 바이오테크 모더나 거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중국 인민들에도 접종을 합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라면 사실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게임 체인저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또 그냥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미국에서도 이미 중국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베팅을 시작을 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방역을 다시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안 빠졌죠. 빠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수가 들어 올려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야. 그런데 얘네도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그 시점을 얘네들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이렇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지만 몇 달은 겪어야죠. 우리 뭐 대표님께서도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힘내라고 이제 뭐 홍삼도 보내주고 그랬었지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2월이었었을 것 같아요. 올해 2월이요? 예, 저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사실 저도 2월이었거든요. 와 진짜 제대로 걸려서 거의 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네. 이게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거를 겨냥을 해서 하는 투자 자문사도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경도 그렇고 보시겠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는데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못 있을 거고 조만간 한두 달 안에 뭔가 모종의 조치가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있는 중국의 혼란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애프터를 보셔야죠. 어쨌든 우리도 2월에 확 진짜 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좋아졌었으니까 이런 과정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라는 전망을 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결국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 경착륙가 없어. 반대로 중국이 현재처럼 계속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의 경제가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답은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자, 내년 경제에서 경제가 이렇게 하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부양책을 기대하게 되죠. 항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가 아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는 거고, 또는 재정정책이라는 걸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기대를 가지는 게 원래 경기 회복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기대하기가 어렵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누가 뭐래도 과잉 유동성이었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가 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이것 때문에 물가 잡는데 정말 힘들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야, 이러다가 물가 재발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년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중앙은행한테 큰 기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이번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미국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죠. 하원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에 대한. 그런데 공화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민주당 네가 너무 많이 재정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 재정 푸는 거 내가 좌시할 수 없어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이들 그대로 하면 내년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만큼의 통화정책도 기대하기 어렵고 동시에 재정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버팀목은 뭐예요? 중국 경기 회복인 거예요. 미국 경기가 무너질 때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을 시작을 하면 경착륙이 안 옵니다. 바꿔 얘기해서 어느 순간에 둘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미국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배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지 않는 거죠. 단순히 중국 보면 안 할 것 같잖아요. 위드코로 안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글로벌 공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둘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아, 그래,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 인정합니다. 충분히 안 좋을 거고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세도 더 느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게 월스트리트에서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벗어나 경기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유럽 등 경기 위축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결국 내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까는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내년 전망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해봐야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해봐야 전부 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년에 출구 전략 하는데 느리게 할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별다른 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미국은 베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셔요. 이미 RNA 백신 지원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은 좋죠. 백신 남아돌고 있을 텐데, 그죠? 탈출구가 생기는 거죠. 미국도 백신 줄 준비가 끝났다. 그 다음에 유럽도 백신 줄 준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누구만? 예, 중국 정부만 허락을 하면, 공산당만 허락하면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테크붐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 빅테크 애들,
끝났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가 전망은 대단히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지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거는 뭐 시장이 나중에 봐야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내년에 더 안 좋을 겁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얘들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하고도 동일시시켜도 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다우지수와 독일의 닥스지수는 상승 추세 전환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미 추세 전환이 상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빅테크가 없어서요. 유럽에 빅테크가 없어요. 그렇지. 예, 유럽은 전부 다 빅테크가 제조업이 구글이고 제조업적이네, 미국 거예요. 독일은.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빅테크 있는 데 주가가 다 안 좋아요. 근데 빅테크 없는 데는 다 추세 전환했습니다. 보실래요? 이 빅테크 있는 나스닥, 그 다음에 대만의 가권, 한국은 일부러 뺐어요. 다 아실 거니까. 여전히 추세가 전환이 안 되고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빅테크 비중이 높을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많이 갈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명확하게 아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말을 뭐 하나 더 할 게 없네. 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딱 떨어진다. 그래서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명령은 항상 간결하고 핵심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자, 우리 신한 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네. 해봤고요. 이제 장시작이 또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